지금도 그 사람과 함께 있었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난 내 선택을 존중해. 그러니까 나도 내 방식대로 행동할게.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뒤바꿨다. 조용히 쌓아온 믿음이 무너지는 데는 단 10초도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이 말이 그리고 이 날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뒤엎는 시작점이라는 걸. 결혼 8년 차, 겉보기엔 평범하고 안정적인 부부의 일상. 그러나 그 평온함 뒤에 숨겨져 있던 건 한 남자의 집요한 관찰 그리고 잔혹할 정도로 정제된 복수의 설계도였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 척 끝까지 다정하게 그녀를 대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엔 치밀하게 수집된 수십 장의 사진과 녹취록이 있었다. 그날 밤 식탁 위에 놓인 봉투 하나. 그 안에 담긴 건 단순한 진실이 아니었다. 사랑의 붕괴, 배신의 대가, 그리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사회적 심판의 서막이었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올해 나는 현우 40이 되었다. 서울 강남의 중소 IT 기업에서 기획팀장을 맡은 지 6년째. 겉보기엔 특별히 문제 없는 삶이었다. 결혼한 지도 어느덧 8년. 나름대로 안정된 수입, 조용한 아파트. 그리고 무엇보다 자상한 아내 지연이 있었다. 내가 알기로는 그랬다. 적어도 얼마 전까진. 그날부터였다. 지연이 내게 이상한 다정함을 쏟기 시작한 건 평소 같으면 밤 9시는 되어야 돌아오던 내가 갑자기 저녁 7시 장을 본 봉지를 들고 집에 들어오고 수고했어 라는 인사와 함께 따뜻한 차를 내오던 순간부터 그녀는 분명히 눈치채고 있었다. 내가 무언가 알고 있다는 걸. 그날 저녁 주방에서 그녀가 요리를 하며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그냥 너랑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싶었을 뿐이야.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그녀가 들키기 전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싶었다. 하지만 지연도 알았을 것이다. 내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그녀가 지켜보는 앞에서 나는 일부러 프라이팬을 잡은 손을 살짝 떨었다. 칼끝이 흔들리도록, 양파를 자르다 멈추도록. 그때 그녀가 물었다. 괜찮아. 나는 고개만 끄덕이며 대답했다. 나는 고개만 끄덕이며 대답했다. 좀 피곤한가 봐.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요리를 계속했다. 그러나 그녀도 느꼈을 것이다. 그 부엌을 감싸던 공기 속 어딘가에 감춰진 긴장감. 그 따뜻한 차 향 뒤에 숨어있는 싸늘한 예감. 그녀는 숨기고 있었다.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지연이 부장과의 관계를 1년 넘게 이어오고 있다는 걸. 둘이 함께 호텔을 나와 로비를 지나던 장면까지 나는 이미 다 지켜보고 있었다. 그날 그녀가 무심코 부장의 팔을 툭 치며 말했었다. 누가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아마 그녀도 느꼈을 것이다. 내 시선이 등을 타고 올라가던 그 감각을. 나는 일부러 그날 그 거리, 그 시각에 있었던 것이다. 둘의 거리를, 표정 하나까지 모두 내 두 눈에 담기 위해. 그녀가 아무리 웃고 있어도, 내게 들키지 않았다고 믿고 있어도 이미 모든 건 시작되고 있었다. 외도하고 있지. 아무렇지 않게 볶던 마늘 향이 방 안 가득 퍼지던 그때 나는 그렇게 말했다. 양파를 자르던 손길은 멈추지 않았지만 그 말이 가진 무게만큼은 주방 전체를 얼려버릴 듯 차가웠다. 그녀는 말문을 닫은 채 멈췄다. 식탁 위에서 넘기던 잡지가 툭 소리를 내며 덮였고 지연의 입술에서 피가 빠지듯 핏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숨죽인 공기 사이로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얼마나 거세게 요동치고 있는지를. 뭐라고 했어?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나는 대답 대신 조용히 싱크대 서랍을 열었다. 이미 준비해두었던 봉투 하나를 꺼내들고 마치 무언가를 전달하는 공무원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식탁으로 향했다. 내 걸음 하나하나가 쿵쿵 정적 속에서 이상할 정도로 크게 울렸고 지연은 마치 그 소리에 숨이라도 멎을 듯 굳어 있었다. 이걸 한번 보지 그래. 나는 말없이 봉투를 열고 안에 담긴 것들을 조심스럽게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여지던 사진들. 하나 둘 셋. 그녀와 그 남자가 호텔로 들어가는 순간들. 엘리베이터 앞에서 팔짱을 낀 채 웃고 있는 모습. 로비에서 입술이 닿아있던 장면까지. 지연의 손이 테이블 가장자리를 잡은 채 서서히 떨리기 시작했다. 그 사진 하나하나가 마치 그녀의 삶에서 색을 지워가는 지우개 같았다. 10장, 20장, 그리고 마지막까지 50장이 넘는 사진들이 조용한 방 안을 가득 메웠다. 그녀는 겨우 입을 열었다. 언제부터 알았어? 나는 고개를 들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반년 전쯤부터. 그 말은 마치 아무 일도 아닌 듯 오늘 날씨를 전하는 기상캐스터처럼 담담하게 흘러나왔다. 내가 그 남자한테 말하는 걸 우연히 들었거든. 남편과는 이미 끝났고 너를 위해서라면 이혼도 생각하고 있다고. 그 순간 그녀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녀가 기억하던 바로 그 통화. 그 안의 대사 하나하나가
이제와 내 입을 통해 다시 되돌아왔을 때 그녀는 모든 걸 들켰음을 직감했을 것이다. 그랬으면 왜 그땐 아무 말도 안 했어? 지연의 목소리는 마치 부서질 듯 가늘고 흔들렸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내가 말한다고 뭐가 달라졌을까? 내 마음이 다시 돌아왔을까? 나는 그녀의 답을 듣고 싶지 않았다. 이미 충분히 많은 침묵으로 모든 답을 들었으니까 그냥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사람인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인지 그 끝을 보고 싶었어. 그 말과 동시에 프라이팬 안에서 익어가던 야채들이 불안하게 지글거리며 탔다. 그 소리는 내 귀에 누군가의 절규처럼 날카롭게 꽂혀왔다. 그럼 그동안 그렇게 따뜻했던 것도 다. 그녀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마음은 진심이었어. 하지만 그 진심은 이제 이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있었던 거지. 나는 등을 돌리고 묵묵히 요리를 계속했다. 지연은 거기 마치 발이 묶인 사람처럼 멈춰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변함없이 일상을 이어갔다. 아침이면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저녁이면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만들었다. 단 한마디 비난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의 대화가 없었던 듯이 모든 걸 덮은 채 살아가는 척했다. 그러나 하나 달라진 게 있다면 나는 집안 정리를 시작했다. 오래된 책, 깨진 컵, 입지 않는 옷, 그리고 곧 필요 없게 될 관계들까지도. 어느 날 새벽, 지연은 화장실에 가던 중 거실 불이 켜진 걸 보았을 것이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고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소파에 등을 기대고 아무도 모르게 울고 있는 나. 그녀는 조용히 문 뒤에 서서 한참을 그렇게 바라봤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다음날 그녀는 그 남자에게 말했다고 한다. 남편이 다 알아. 근데 이상하게 화도 안 내. 이혼 얘기도 꺼내지 않아. 그 남자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고 한다. 그럼 괜찮은 거지. 남편분 참 신사적이네. 그래, 신사적이지. 겉으로는 충분히. 하지만 그가 몰랐던 건 신사의 침묵 뒤에는 한 인간이, 한 남편이, 한 사랑이 천천히 무너져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지연은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관계도 계속될 수 있어. 그녀는 그렇게 믿었다. 내가 아무 반응을 하지 않자 내가 모든 걸 포기했을 거라고 착각했던 것이다. 내 침묵을 체념으로, 내 냉정함을 무관심으로 받아들였던 그들은 얼마나 순진하고 얼마나 무지했던 걸까. 내가 소파에서 조용히 울고 있던 그날 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안도의 숨을 쉬었겠지. 집안을 정리하던 내 모습에서 어떤 위험도 느끼지 못한 채로. 그녀는 몰랐다. 그 정리는 단지 정리만이 아니었다는 걸. 나는 버릴 것과 남길 것을 구분하고 있었고 그중 가장 큰 처분 목록에는 그녀와의 관계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생일 밤, 37번째 생일이었다. 그녀는 그 남자와 고급 레스토랑에서 샴페인을 들며 웃고 있었겠지. 맛있는 음식, 잘 차려진 테이블, 그리고 호텔에서 나누는 익숙한 속삭임. 내가 있어서 난 진짜 행복해. 그 남자의 말에 그녀는 모든 죄책감을 잠시 덮어두었을 것이다. 어차피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하잖아. 이젠 이 사람만 있으면 돼. 그 무책임한 확신이 그녀의 마지막 착각이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지연은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며 평소처럼 말했다. 다녀왔어.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불 꺼진 거실, 텅 빈 공기, 익숙한 수고했어 란 인사도 따뜻한 차 냄새도 사라진 자리엔 오직 이상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다. 그녀가 불을 켜자 그곳엔 믿을 수 없는 풍경이 펼쳐졌다. 소파도 책장도 TV도 없었다. 이미 정리가 많이 되었던 집이었지만 이젠 아예 이사 직후처럼 공허해져 있었다. 그녀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리고 눈에 들어온 단 하나의 가구, 식탁. 식탁 위에는 가지런히 정리된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그녀가 다가가서 손에 든 것은 이혼 서류였다. 내 이름과 도장이 이미 찍혀 있었고 단지 그녀의 서명란만이 빈칸으로 남겨져 있었다. 그 옆에는 위자료 청구서가 놓여 있었다. 금액은 정확히 5천만 원. 그 아래에는 조사보고서 형식으로 정리된 사진, 녹음 파일 목록, 동선 기록이 세밀하게 정리된 폴더에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맨 위에는 내 손글씨로 적힌 메모가 놓여 있었다. 생일 선물은 이미 준비되어 있어. 이건 내가 선택한 결과야. 현우. 그녀의 손이 떨렸고 무릎이 꺾이듯 휘청였다. 그제야 그녀는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동안 내가 정리하던 모든 건 바로 이날을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 지연은 내게 전화를 걸었다. 3번의 호출음 끝에 내가 받았다. 목소리는 평소처럼 조용했다. 수고했어. 생일은 잘 보냈어? 그녀는 마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외쳤다. 이게 다 뭐야? 대체 왜 이래?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말했잖아. 반년 동안 내 선택을 지켜봤다고. 그때 너한테 기회를 준 건 너 스스로 털어놓길 기다렸기 때문이야. 하지만 넌 끝까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지. 그녀는 말문이 막힌 듯 침묵했고 나는 처음으로 감정을 담아 말했다.
내가 그 남자한테 남편과는 끝났어. 이혼할 거야 라고 말하던 순간 내 안에서 뭔가 하나가 죽었어. 내 목소리엔 슬픔과 분노 그리고 차가운 결심이 섞여 있었다. 그래서 나도 준비했어. 내 대답을. 기다려, 우리 얘기하자. 아직 늦지 않았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지연의 간절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다시 시작. 지금도 그 사람과 함께 있었잖아. 오늘 같은 날에도. 그녀는 침묵했고 나는 마지막 말을 전했다. 나는 내 선택을 존중해. 그러니까 나도 내 방식대로 행동할게. 이 모든 건 나 혼자만의 복수극이 아니었다. 사랑이 분노로 뒤바뀌는 그 모든 순간 나는 마지막 남은 애정을 차가운 증거들로 바꿔 쌓아갔다. 그녀가 물었다. 지금 어디야? 집에 와줘 제발.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거긴 이제 내 집이 아니야. 내 물건은 다 빼놨어. 계약도 해지했으니까. 내가 새로 계약하든 말든 알아서 해. 그녀는 주저앉았고 흐느끼며 말했다. 부탁이야. 다시 한 번만. 잘못했어. 늦었어. 너는 이미 선택했잖아. 나는 전화를 끊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다시 전화를 걸었다. 조금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 생일 선물이라는 게 이거야? 나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그녀가 알던 어떤 웃음과도 달랐다. 그건 일부일 뿐이야. 진짜 선물은 이제 시작이거든. 무슨 말이야? 사회 전체라니? 나는 잠시 침묵한 후 아주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사랑을 배신한 대가는 너 혼자만이 아니라 너와 얽힌 모든 사회적 관계에서 지불하게 될 거야. 설마 부장님 아내한테도? 응. 이미 다 설명했어. 그 남자도 그 아내도 모두 알고 있어. 그리고 그건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어젯밤이었어. 내가 그 남자랑 호텔에 있을 그 시간에 그의 아내에게 모든 걸 전했지. 나는 그렇게 전했다. 지연은 부장이 유부남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아내에게 모든 걸 들켰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것이다. 그녀 정말 화가 나 있었어. 당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겠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들은 순간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하얘졌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회사 인사팀에도 보고서를 보냈어.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상세한 기록들을 말이야. 그녀는 말이 막혔다. 회사에 알려졌다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파장이 일어난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을 것이다. 이게 내 생일 선물이야. 나는 마지막 말을 전했다. 내가 선택한 그 길의 끝이 어떤지 직접 보게 될 거야. 전화를 끊고 난 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을 것이다. 그 순간이 단지 시작일 뿐이란 것도 모른 채 잠시 뒤 부장이 전화를 걸었다. 평소에 여유 있는 목소리는 사라지고 불안에 떨리는 낯선 음색이 수화기 너머에서 흘러나왔다. 큰일 났어. 그 남자의 목소리는 마치 초등학생처럼 떨리고 있었다. 그의 아내에게 모든 게 들통났고 회사에도 심지어 부모님에게까지 연락이 갔다는 것이다. 너희 남편이 다 얘기했어. 사진도 녹음도 다 보여줬대. 부장의 목소리는 점점 울먹였고 결국 흐느끼기 시작했다. 인사부장한테 불려갔어. 우리 회사 이거 그냥 넘기지 않을 거야. 그 순간 지연도 느꼈을 것이다. 이 모든 게 내가 하나하나 준비해온 진짜 선물이라는 걸. 우리 아버지가 절연하자고 했어. 우리 집안 망신이라고. 부장의 본심은 그렇게 드러났다. 그 남자의 의연함은 모두 가짜였고 막다른 골목에 몰리자 그는 당황했고 도망치려 했다. 난 잘못한 거 없어. 유혹한 건 너잖아. 그는 결국 책임을 그녀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내가 들이댔잖아. 난 거절했었고 내가 계속. 지연은 충격의 말을 잃었을 것이다. 자신이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 쉽게 등을 돌리는 모습을 눈앞에서 겪으면서 그날 오후 초인종 소리가 거칠게 울렸다. 현관 모니터에 나타난 얼굴은 그녀의 부모님이었다. 어머니의 눈은 부어 있었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문을 열자마자 어머니의 손이 그녀의 뺨을 내리쳤다. 이 동네 망신 다 시켰어. 그 한마디는 육체의 고통이 아닌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아픔이었다. 너 같은 애 낳은 거 후회돼. 어머니는 울부짖었고 아버지는 입을 꾹 다문 채 서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마치 딸이 아닌 타인을 바라보는 것처럼 냉정했다. 내 얼굴만 봐도 토할 것 같다. 지연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바닥에 대고 울면서 말했다. 죄송해요 엄마, 아빠. 하지만 그 두 사람은 그녀의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다. 지인들한테까지 소문이 다 퍼졌어. 지연은 할 말을 잃었다. 이혼을 넘어서 그녀의 사회적 관계, 가정, 체면 모든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이 집에 다시는 오지 마.
넌 이제 우리 딸 아니야. 어머니의 말은 그녀의 마지막 피난처마저 닫아버렸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출근을 시도했지만 회사 입구에서 낯선 여인을 마주쳤다. 정갈하게 차려입은 30대 후반 여성.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부장의 아내였다. 그 여인은 차분히 말했다. 당신이 우리 남편 불륜 상대지? 그 말에 로비에 있던 직원들의 시선이 동시에 지연을 향했다. 그리고 그녀는 서류 하나를 꺼냈다.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하러 왔어요. 지연은 당황해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15년 동안 뒷바라지한 남편을 이 여자가 망가뜨렸습니다. 그 말은 사무실 안을 가득 울렸고 직원들의 시선은 비난, 혐오, 호기심으로 뒤섞여 있었다. 이 여자의 SNS도 다 뒤졌어요. 지인 전부에게 공유해줬고요. 지연은 핸드폰을 꺼내 확인했다. 수십 통의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사실이야? 믿을 수 없어. 진짜 최악이다. 그리고 그제야 그녀는 완전히 깨달았을 것이다. 이건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다는 걸. 이건 내가 준비한 사회적 사형 선고였다는 걸. SNS를 통해 퍼진 메시지 하나하나가 그녀의 가슴을 도려냈을 것이다. 진짜였어? 실망이야. 최악이다. 어디에도 숨을 곳은 없었다. 나의 사회적 선물은 치밀하게 계획된 대로 흔들림 없이 실행되었다. 부장의 아내는 조용히 하지만 당당한 표정으로 회사를 떠났다. 지연은 동료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한 채 결국 조퇴했다. 그날 그녀는 뼈저리게 알았을 것이다. 내가 만든 복수가 단순한 감정풀이가 아니라 그녀의 사회적 존재를 송두리째 지우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다음 날, 지연은 인사팀장에게 불려갔다. 그녀는 무거운 공기 속에서 마주 앉은 인사팀장이 내민 문서를 보았다. 징계위원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말은 사형 선고와 같았다. 업무 시간 중 반복된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회사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기에 내부 규정에 따라 해고가 결정되었습니다. 인사팀장의 목소리는 아무 감정도 담기지 않은 사무적인 통보였다. 버려진 물건을 치우듯 간결하고 차가운 어조. 소명 기회는 이미 주어졌고 제출된 증거는 충분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 말과 함께 건네진 서류 더미. 그 안엔 내가 만든 보고서의 복사본이 있었다. 사진, 녹음, 동선 기록까지 모두 체계적으로 정리된 문서. 상대방인 부장도 동일한 조치입니다. 이미 통보되었습니다. 지연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멈췄을 것이다. 단 하룻밤 사이 그녀와 그 남자의 사회적 위치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제서야 그녀는 내가 왜 반년이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는지, 왜 그렇게 다정하게 대해왔는지 그 전부의 퍼즐을 맞췄을 것이다. 회사 밖을 나올 때 동료들의 시선이 그녀의 등을 관통했을 것이다. 냉소, 멸시, 비웃음. 그녀는 종이 상자에 자신의 짐을 담고 12년 동안 다녔던 회사를 떠나야 했다. 그날 저녁 부장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다 내 잘못이야. 처음 유혹한 것도 너잖아. 책임져. 그녀는 충격의 말을 잃었을 것이다. 그토록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그렇게도 쉽게 그녀를 탓하고 있었다. 나는 피해자야. 너랑 안 했으면 이런 일 없었어. 지연은 알아차렸을 것이다. 그들의 관계가 이미 완전히 깨져버렸다는 걸. 그리고 그날부터 현실은 더욱 잔혹하게 그녀를 덮쳤다. 5천만 원. 내가 청구한 위자료. 거기에 부장 아내의 위자료 5천만 원. 총 1억 원. 지연의 통장에는 300만 원이 남아있었고 그녀는 눈물 속에 모든 걸 팔기 시작했다. 차, 명품 가방, 시계, 액세서리, 결혼 반지까지도. 하지만 모든 것을 처분한 후에도 남은 금액은 4,500만 원. 부족한 금액을 메우기 위해 소비자금융에 손을 벌려야 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녀의 삶은 진흙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부장 역시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실직과 위자료 청구에 시달리던 그는 술과 도박에 빠져 있었고 그 분노는 고스란히 지연에게 향했다. 다 너 때문이야. 그는 술에 취해 눈이 풀린 채 말했다. 내가 제대로 숨기기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안 됐잖아. 지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모든 걸 함께 한 관계였는데 그는 이제 그녀에게 손가락질만 하고 있었다. 사랑. 그딴 건 애초에 없었어. 그의 한마디가 지연의 마지막 감정마저 찢어놓았다. 그녀는 그와의 연락을 끊었다. 더 이상 그 관계에 어떤 희망도 없다는 걸 스스로도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 모든 것이 무너진 후 지연은 작은 원룸에 홀로 남겨졌다. 사회적 고립빛 그리고 깊은 후회만이 그녀 곁에 남아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고급 아파트 관리소에서 전화를 받았다. 계약 해지되었습니다. 이사 일정은 정하셨나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집이라는 공간조차 이젠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거울 속의 그녀는 깊이 꺼진 눈,
홀쭉해진 볼, 무표정한 얼굴. 그녀는 알았을 것이다. 그 모든 건 자신의 선택에서 시작되었음을, 그리고 그 선택의 끝은 내가 준비한 마지막 선물이었음을. 그녀는 이제 돈도 없고 보증인도 없는 상태였다. 그런 사람에게 서울에서 제대로 된 월세를 내줄 집은 없었다. 결국 그녀가 겨우 구한 곳은 지은 지 40년이 넘은 낡은 나무 구조의 반지하 방이었다. 화장실만 있고 욕실은 없었다. 관리인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월세는 35만 원, 보증금은 150만 원입니다. 목욕탕은 걸어서 10분 거리예요. 그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방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서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한다. 색이 바랜 장판, 얼룩진 벽지. 그녀가 한때 살던 고급 아파트와는 너무도 다른 세계였다. 그날부터 그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낮에는 근처 사무실 건물에서 청소 유니폼을 입고 화장실과 복도를 돌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계산대를 지켰으며 새벽에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다. 113직. 한 달 수입은 손에 쥐는 돈으로 200만 원 남짓. 거기서 집세, 식비, 대출금, 이자를 갚아야 했다. 계산이 맞지 않는 삶이었다. 적자가 쌓였고 결국 또 돈을 빌려야 했다. 생일로부터 반년이 지나자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체중은 15kg 넘게 줄었고 음식을 삼키기조차 힘들어졌다. 거식증 증상입니다. 입원이 필요해요. 정신과 의사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입원할 돈이 그녀에게는 없었다. 약값만 10만 원. 그 돈이면 며칠은 버틸 수 있는 식비였다. 거울 속 그녀의 얼굴은 볼이 꺼지고 눈이 움푹 들어간, 더 이상 자신조차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다. 잇몸에서는 피가 멈추지 않았고 스트레스로 인해 치주염이 악화되었다.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렸다고 한다. 이게 그 사람의 선물의 힘이었구나. 알바 중 어지러워 쓰러질 뻔한 적도 많았고 동료의 걱정 섞인 말조차 그녀에겐 짐처럼 느껴졌다. 괜찮아요.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그렇게 말했다.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하지만 밤중에 레스토랑에서 설거지를 하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을 땐 그조차 참을 수 없었다고 한다. 이유 없이 그냥 견딜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다. 37번째 생일. 그날이 그녀 인생의 끝이었는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그렇게 말하곤 했다. 부장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고리대금 업체에서 3천만 원을 빌렸고 이자는 1년에 300%,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은 1억 원을 넘겼다. 그는 전화를 걸어와 도와줘. 나한테 돈 좀 빌려줘. 라며 울먹였지만 그녀는 말했다. 나도 없어. 나도 이제 더는 감당 못해. 하지만 그는 내 탓이야. 내가 유혹했잖아. 나는 피해자야. 라며 분노를 터뜨렸다. 그녀는 그제서야 자신이 끝까지 의지했던 마지막 줄마저 스스로 끊어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후에도 매일같이 연락을 해왔다. 폭언, 협박, 책임 전가. 그녀는 결국 그를 차단했다. 더 이상 그 사람조차 붙잡을 가치가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좁은 방 안에서 그녀는 텅 빈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이건 결국 내가 선택한 결과야. 그때 들려온 말. 이건 내가 선택한 길이야. 이제서야 그 말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그녀는 깨달았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설거지를 하던 그녀에게 같이 일하던 직원이 말했다. 너 현우 씨 다시 결혼한 거 알아? 진짜 예쁘고 따뜻한 사람이래. 그녀의 손에서 그릇이 미끄러져 싱크대에 떨어졌다. 사진도 봤어. 둘이 너무 잘 어울리더라.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연은 어느 날 밤 작은 원룸방에서 휴대폰을 켜고 나의 새 아내를 검색했다고 한다. 검색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사진 속 나는 그녀와 함께 웃고 있었고 그 옆에 선 여성은 지연보다 훨씬 젊고 따뜻하고 단단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녀는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다고 한다. 저 웃음은 원래 내 것이었을 텐데. 하지만 그건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 모든 것은 그녀가 놓친 것이자 스스로 버린 것이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불륜이라는 어리석은 선택 하나로 모든 걸 잃었다는 걸. 그리고 그때서야 느꼈다고 한다. 내가 그녀와 함께 있을 때는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편안하고 고요한 웃음을 지금의 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 지어 보이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무엇보다 아팠다고. 그녀는 밤마다 나와 아내의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을 더욱 깊은 어둠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그 사이 부장의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다. 그는 사채업자에게 쫓기기 시작했고
직장에도 새로운 알바처에도 이름과 얼굴이 알려졌다. 심지어 그가 빌린 돈에 연대 보증인으로 지연의 이름이 사용되어 있었다. 그녀는 사채업자에게서 서류를 건네받고 그제야 깨달았다고 한다. 사인한 적 없는 문서에 자신의 서명과 도장이 있었고 이미 법적 책임은 그녀에게 넘어간 상태였다. 부장님께서 동의하셨다고 했어요. 확인 도장도 직접 가져오셨고요. 그녀는 눈앞이 깜깜해졌다. 1천만 원. 다시 감당할 수 없는 액수가 그녀를 짓눌렀다.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은 그녀의 부모님에게까지 닿았다. 아버님, 어머님도 매우 분노하셨습니다. 그녀는 머릿속이 새하얗게 되었다. 이미 연을 끊었던 가족이었지만 그들에게 또다시 수치심을 안긴 셈이었다. 그녀는 머리를 조아리며 그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그리고 사채업자는 한 달 50만 원의 상환 일정을 정해주었다. 그녀의 수입으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그녀는 또다시 끝없는 빚의 굴레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러던 중 그녀는 부장의 이혼 조정 서류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접했다. 서류에 적힌 자신이 모르는 또 다른 여성의 이름. 20대의 격리부 여직원. 그녀는 다시 읽고 또 읽었다. 믿을 수 없는 현실. 그는 자신만의 유일한 존재였던 지연 외에도 다른 여성을 똑같이 만나고 있었던 것이다. 너만이 특별해. 내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어. 그가 했던 그 말들은 고스란히 다른 여성에게도 전달되고 있었던 대사였다. 그녀는 비로소 그 모든 달콤함이 훈련된 대사였음을 깨달았다. 지연은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말했다고 한다. 나는 정말 바보였다. 이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나 한순간의 선택으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다는 거려. 사랑이란 이름으로 시작된 거짓이 결국은 자신을 가장 깊은 어둠으로 끌고 갔고 끝까지 믿고 지켜보던 한 남자의 침묵은 가장 차가운 심판이 되었죠. 사랑을 배신한 대가, 그건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잃는 일이었습니다. 때론 가장 조용한 복수가 가장 무서운 결말을 만들어냅니다. 이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